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은주 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에이전틱 AI와 클라우드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뭐 AI가 나오면서 클라우드와의 관계성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AI가 에이전틱 AI로 발전하면서 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저는 정부 공공 부분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부처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혼란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가 DX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는데 AX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이미 그러나 돌이킬 수 없도록 에이전틱 AI 시대는 와버렸고 이제 지금 시작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AI와 클라우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오늘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그 변화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하나의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디지털 생태계 경제의 변화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생태계 경제의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웹 경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는 웹 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 경제가 일어났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웹 경제를 리딩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야후라든지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웹 경제 핵심 주축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갔던 시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한 2024년까지 이게 이제 이때를 웹 2.0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냥 그 웹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한 웹 이코노미 시대를 웹 1.0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2005년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인 현상을 웹에서는 웹 2.0이야 뭔가 달라졌네라고도 불렀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그것을 우리는 API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API 이코노미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게 2005년 정도부터 2024년까지 API 이코노미가 발생합니다. 이 API 이코노미 시대에는 웹 시대의 그 이전에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했던 기업의 그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리딩 기업이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했던 경제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소위 플랫폼 기업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웹 경제를 이끌고 중심축이 됐다면 API 이코노미로 넘어가면서는 또 웹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죠. 순수하게 API로 승부를 보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서는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이 나타났는데 스트라이프 같은 기업은 처음부터 결제를 API로만 처리하겠다. 라고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포탈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API만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API 퍼스트 기업들이 중심축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현상이 API 이코노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트윌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API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기능 연결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그리고 요 사이에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 AI가 빠르게 발전하니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뭐 그 GPT나 이런 것들은 잘하네. 새로운 신기술이야. LLM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어라고 이제 기술에 한번 놀라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제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과 경제 사이의 관계거든요. 웹 기술이 발전하니까 웹 경제가 돌기 시작하고 API 기술이 발전하니까 API 경제가 발생하게 되죠.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AI가 급성장하니까 이제부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돌기 시작하죠. 이게 에이전틱 AI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에이전틱 AI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25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에이전틱 AI 경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입니다. 웹 경제는 우리 굉장히 잘 알죠. 웹 경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탐색을 하게 하는 것을 서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태계입니다.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디지털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를 항해하는 주체가 인간인 게 웹경제였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항해 주체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동적으로 전체를 쭉 탐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 여기 들어갈래 말래의 결정의 주체도 따라서 당연히 인간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항해하면서 방문하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방문하도록 해주는 기술인 하이퍼링크 기술로 디지털 생태계가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시선을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따라서 UI, UX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텐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력이 어떻게 우리가 UI, UX를 잘 만들어서 UI, UX를 쉽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땡길 거야 혹은 화려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던 시절이 웹 경제 시절입니다. 사실 이 영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 우리는 API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적 현상을 접목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경제 시대에는 API라는 새로운 기술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API 전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API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그래서 API 경제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나는 API 경제 기업이 될래, API 경제에서 성공할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개발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로 어필하냐? 네가 200줄 짜야 되는 그 코드 내가 3줄로 해줄게. 네가 이 기능 개발하려고 하면은 3년간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10분 내에 얘기해 줄게. 개발자한테 어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금방 돼. 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결제 처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코딩을 많이 해야 됐다 그러면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이 나와서 내가 7줄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확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통신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 모 기업이 나타나서 옛날에 SMS 보내고 화상 채팅하고 메시징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려면 굉장히 통신사랑 연결하기 힘들었지. 내가 그거 코드 맷줄로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쑥쑥 성장하면서 우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그래 나 그 복잡한 거 하기 싫어. 나는 내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 기업의 API 서비스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API 경제에서는 항해의 주체 그 수많은 API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PI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선택의 주체는 개발자가 갖게 되고 따라서 개발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API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시스템 간 호출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어떤 애를 결정할 것인지 개발자가 개발하는 단계에 결정을 하게 되죠. 따라서 미리 로직이 어떤 API를 호출할 건지가 미리 결정되게 됩니다. 웹 경제에서는 미리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이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API로 경제로 넘어가면서는 코드의 로직이 짜지면서 어떤 애로 호출할 건지 if then으로 하면서 결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결의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 간의 호출임으로 펑션 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핵심은 얼마나 심플하게 연동을 할 수 있느냐, 개발자의 관점에서 연동을 얼마나 최적화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인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넘어서 2025년, 작년부터 AI가 2025년에 이뤄보니까 충분히 머추어했습니다. 기술의 머추어가 먼저 옵니다. 경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2025년이 되니까 AI가 충분히 성숙하게 되죠. 이러니까 2025년부터 이 AI를 가지고 경제를 돌려야지, 그러면서 에이전틱 AI 경제가 2025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주도의 주체가 이제 인간도 개발자도, 인간과 개발자도 사실 한꺼번에 보면 인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이 주도의 주체가 인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에이전틱 AI 경제에서부터는 주도의 주체가 AI 에이전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지털 생태계에는 수많은 기업과 웹사이트, 플랫폼들이 쭉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를 항해하는 주체,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있지라고 항의하는 주체가 웹경제에도 인간이었고, 다만 시각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이었고, API 경제에도 인간이었죠. 다만 코드를 내가 몇 줄 짜야 돼 라는 거 갖고 결정해야 되는 개발자들이었다면,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니까 이 디지털 생태계,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몰려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항해하는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항해의 주체가 AI가 된다는 겁니다. AI가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굉장히 큰 획을 긋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웹경제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상호작용에 있어서 API 경제는 룰 기반으로 이미 그 코드에 내재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태틱하게 누구를 호출할지가 결정돼 있었다면, 웹경제나 에이전틱 AI 경제에서는, 웹경제에서는 사람이 나 이거 링크 눌러 마라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언디맨드로 자기가 직접 그 사용 중에 결정하잖아요. 에이전틱 AI 경제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도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웹경제 시대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I가 나 여기 들어갈까 말까를 AI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API 경제 시대에는 미리 짰다면 판을, 에이전틱 AI로 경제로 넘어오면은 마치 웹 경제 시대처럼 미리 판을 짜는 게 아니라 AI가 그때 사람 대신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상황 판단을 예전엔 인간이 판단했다면, 이제는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AI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결의 방식은, 사람의 시대에는 사람이 갈래? 라고 그때 결정했다면,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AI가 그래 이번에는 너를 호출하겠어 라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커넥터비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웹경제도 다이나믹 웹경제 시대에도 다이나믹한 의사결정을 했고요. 에이전틱 AI 경제에서도 의사결정의 방식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때 결정되죠. 다만 그 판단의 주체가 예전에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AI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하고 나면 그럼 호출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호출은 여전히 펑션 콜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이전틱 AI 경제는 자세히 보면은 웹 경제와 API 경제가 만나서 API는 그대로 호출하거든요. 호출의 방식은 펑션 콜로 가요. 펑션 콜로 가는데 어떤 펑션을 호출할 건지에 대한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직접 판단해서 호출을 펑션 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판단 기반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행 타임에, 런 타임에 추론 기반의 동적 연결을 하는 다이나믹 커넥터비티 시대로 넘어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택을 받는 거야? 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웹경제 시대에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 눌러주니까. 그리고 그 UI가 좋아야 내가 또 들어가. 이런 시선이었다면, 에이전틱 AI 경제에는 AI 에이전트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나 3,000줄 짜고 7줄로 짜게 해주면 좋아했죠. 그죠? 근데 피로하지 않으니까 좋아, 쉬워 이렇게 했는데 AI는 별로 이렇게 피로도를 느끼지 않아요. 안 피곤해요, AI가. 그래서 그럼 도대체 AI는 뭘 좋아해?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죠? 우리가 시선을 끌어야 되는 판단의 주체가 이제 AI예요. AI의 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뭐예요? AI는 뭘 원해? 라는 거죠. 그럼 에이전틱 AI에서 AI는 뭘 원하는 겁니까? 목표 달성을 원해요. 그죠? 에이전틱 AI는 목표 달성입니다. 미션. 사람이 미션을 주거든요. 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빠르고 싼 거 좀 알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뭘 정확하게 주지 않았어요. 빠르고 싸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AI는 어떻게 해요? 그 미션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화려한 거 필요 없고요. 개발 코드 적은 거 필요 없습니다. 미션을 달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AI는 미션 크리티컬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AI의 미션을 내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고 소통할 거냐,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이전틱 AI 경제에서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가 사실 API 경제랑 굉장히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판단의 주체가 개발자가 아니라 AI로 넘어온다는 것을 그 차이점을 볼 수는 있지만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힌트는 API 경제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API 경제만을 위해서 탄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라든지 트윌리오, 물론 AWS는 API 경제만을 위해서 탄생한 건 아니고 아마존이라는 모체를 갖고 있으나 어쨌건 아마존에서 AWS가 떨어져 나올 때는 API 때문에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스트라이프나 트윌리오나 AWS 모두 API 때문에 탄생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결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모든 복잡한 결제를 내가 애저 서비스로 API 서비스로 제공해 줄게. 7줄이면 끝내줄게 라고 굉장히 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급격하게 떠올랐고요. 그래서 지금도 API 퍼스트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트윌리도 마찬가지죠. SMS나 음성통화, 화상 채팅 이런 것들 굉장히 통신사랑 직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복잡했지. 내가 간단하게 API로 해결해 줄게. 중간에 이 API 서비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냉큼 물어서 많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트윌리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 내가 API로 제공해 줄게 라고 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버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버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버 결제 처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트라이프로 합니다. 그죠? 물론 스트라이프만 쓰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결제 처리 스트라이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택시도 잘 아시겠지만 택시 호출하면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사분하고. 그죠? 그거 통신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트윌리오 호출합니다. 우버 앱에서. 그죠? 그러면은 그 우버는 어디서 돕니까? 아마존에서 돕니다. AWS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API 경제 시대에는 스트라이프, 트윌리오, 아마존은 순수하게 API로 자기의 기능들을 제공했고 이 API 경제의 소비 기업이자 제공 기업인 우버 같은 곳은 수많은 이 API 퍼스트 기업들의 서비스를 빠르게 흡수해서 결제는 스트라이프한테 시키고 통신은 트윌리오한테 시키고 인프라는 아마존한테 시키면서 우버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한 이렇게 해서 돈이 돌았잖아요. 크게. 이 경제가 API 경제라는 거죠. 이 경제가 에이전틱 AI로 다시 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경제를 굉장히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웹 경제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웹 경제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죠. 아무튼 많은 기업들이 웹 경제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결제나 배달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웹 경제에서는 크게 치고 나갔는데요. 근데 API 경제는 어떻게 됐나요? API 경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은 누굴까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15년 정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 19년 정도 되네요. 이 API 경제가 글로벌에서 크게 성장하는 이 시기에,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약간 놓쳤습니다. API 경제를 드라이브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웹 경제의 후속판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에이전틱 AI 경제가 옵니다. 자, 이제는 사람도 다 빠지고 AI 자체가 이제는 기업 안으로 AI가 들어가면 우리 여태까지 AI가 기업 안으로 들어오면은 2024년까지는 와, 신기하다, 일 잘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AI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라는 시대가 온 거죠. 따라서 지금 AI는 뭐라고 보냐면 OS라고 보고 있는 시대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 자산관리, 기능 모든 것들을 AI가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걸 AI가 돌린다. 그럼 AI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돌려주는 애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키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AI한테 데이터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다른 기능 실행시킬 때 AI 보고 실행시키라고 할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AI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로 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API 경제에서 있었던 사람 중심의 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만들 거냐, 이 부분에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면서 연결되는 경제 구조인데요. 이것들을 좀 이렇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클라우드가 있어서 클라우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사실 이제 그 웹 경제 시대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웹 경제 시대의 클라우드의 가장 유사한 개념은 데이터 센터 컨셉이었죠. 그래서 여러 서버들을 호스팅하는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API 경제로 넘어오면서는 클라우드는 철저하게 그 서비스화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화. 그래서 뭐 트윌리오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트라이프라든지 아까 이그젠플로 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빠르게 그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었던 기반 자체가 클라우드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 자체도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화 되게 됩니다. 서비스가 되면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주요 기술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이거를 잘 거치면 에이전틱 AI 경제로 가기가 굉장히 50% 이상은 간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원활하게 에이전틱 AI 경제에 탑승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에이전틱 AI 경제는 결국은 AI가 엔진이 되고는 AI가 OS가 되는 모든 것들 데이터, 기능, UI, UX, 사람에 대한 대응, 채널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AI가 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를 엔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엔진을 가동시켜주는 AI를 가동시켜주는 기반이 되고 있는 작업장이 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두뇌 AI가 추론하고 처리하고 API를 제어하는 실행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의 클라우드는 더 이상 예전의 클라우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클라우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로 이해하는 게 옛날에 그 클라우드가 나왔던 20년 전에는 클라우드 그러면 그 인프라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2015년쯤 되니까 클라우드 그러니까 IaaS, SaaS, PaaS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 다 같은 용어죠. 2000년대 초반의 클라우드도 클라우드, 2010년대에도 클라우드, 2020년대에도 클라우드잖아요. 같은 클라우드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클라우드지만 다른 컨셉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IaaS였고 10년이 지나니까 IaaS, SaaS, PaaS를 클라우드로 불렀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클라우드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로 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아스 시대의 클라우드를 갖고 클라우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얘입니다. 클라우드는 맨 윗단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아스, 사스, 파스 시대의 클라우드가 위에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와서 제가 이 리모트 이거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의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옛날에 하나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는 내부 클라우드, 외부 클라우드, 여러 클라우드를 쓰는 거 디폴트 상식이고요. 이런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슈퍼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클라우드 페더레이션 컨셉을 잘 설계해서 얘네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그런 컨셉이 디폴트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패브릭이나 커넥션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사용하게 될 거냐, 이런 데이터 패브릭 개념도 이제 디폴트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디바이스나 엣지로 나가게 된다는 것도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지컬 월드에서는 언디바이스로 데이터가 넘어오고 언디바이스에서는 엣지로 넘어오고 엣지에서 센트럴 클라우드로 넘어오는 요 단계 자체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제조이건 헬스케어이건 스마트 시티이건 판매이건 아니면 자율주행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에이전틱 AI 시대의 모든 비즈니스는 이런 인프라 아키텍처를 반드시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네트워크도 요즘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를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야 돼? 를 지금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이퍼 AI 네트워크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동작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더 이상 이제 5G야 6G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5G, 6G, 와이파이, 뭐 엣지링크, 그밖에 뭐 모든 뭐 새털릿까지 다 포함해서 인터넷 백본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게 동작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심리스하게 가야 돼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핀포인트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분산 인프라 환경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AI의 연상 구성도 크게 바뀔 것인데요. 그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학습 인프라가 우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53%가 학습 인프라고 47%가 추론 인프라인데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학습이 40%로 줄어들게 되고, 추론이라는 건 실행 인프라죠. 실행의 시대가 점점 도래했기 때문에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추론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프라를 준비하시면서도 내가 학습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인지 추론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인지 생각하셔야만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추론 처리의 위치도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중앙 인프라 중심으로 추론이 처리되지만 2030년으로는 점점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분산 인프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프라로 가는 거죠. 이 인프라로 가면서 2030년에는 중앙 인프라에서 약 50%,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엣지나 엔드포인트 인프라에서 약 50%의 트랜잭션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오늘을 그리는 것인지 2030년대까지 유효한 그림을 그리는 건지에 따라서 연산의 구조라든지 추론의 처리 위치를 정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 시장 동향입니다. 이런 AI와 클라우드는 서로 맞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AI 자체의 엔진 역할을 클라우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의 에이전틱 AI 시대의 도래는 분산 클라우드의 빠른 발전을 초래하고 있어서 클라우드의 시장은 크게 성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시장 동향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건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AI나 클라우드나 이런 유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스에 굉장히 많이 최근에 사스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에이전틱 AI 이제 이렇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에이전틱 AI를 조금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죠. 이제는 에이전틱 AI가 실행시키는 AI가 OS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그젠플로 보면 맨 오른쪽에 AI가 있고요. AI가
누구를 실행시킬지를 고객이 휴먼이 나 이거 해줘라고 얘기하면 AI가 누구를 실행시킬지를 판단해서 그때그때 호출하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항공권을 예약해줘 그러면 뭐 대한항공을 호출하게 되고, 나 식당을 예약해줘 그러면 캐치 테이블을 호출하게 되고, 나 음악 틀어줘 그러면 멜론을 호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AI가 그때 의사결정에서 기능을 호출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에이전틱 AI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스테이크홀더 두 명의 그 두 관점의 스테이크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공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특정 기능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선 그럼 뭘 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헤드가 빠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호출하는 주체가 AI가 OS가 되고 AI가 호출함으로 포탈 중심의 비즈니스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포탈이 없는 비즈니스를 반드시 설계하시고 주력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기능만으로 API를 구성하고 백엔드 기능만으로 AI한테 호출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UI를 버리고 백엔드 API를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넘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에이전틱 AI 경제에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이전틱 AI 경제만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API 경제도 유지될 거고, 그리고 웹 경제도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다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경제에 올라타려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올라타기 위해서 각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준비해야 되는 핵심 기술 스택은 크게 이미 나와 있죠. 마취라는 기술 스택을 전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키텍처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모듈화 시키셔야 되고, 모든 기능을 API 퍼스트화 하셔야 되고, 호출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능에 대한 API 퍼스트를 실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되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야 되고, 그리고 UI나 UX에 대한 욕심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출되는 기능 중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 AI에 호출될 준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AI를 땡길 것이냐라는 전략은 비즈니스적인 전략으로 따로 수집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 전략으로 보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와 헤드리스 API 연동은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버처럼, 아까 이제 우버 이그젬플을 말씀드렸는데, 그 API 경제 시대에는 우버 같은 쪽이 고객이었거든요. 이런 고객군에서 API를 호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AI나 AI 에이전트가 고객이 돼서 헤드리스 API들을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컴포저블한 그 앱을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컴포저블 앱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는 전략들을, 컴포저블 앱 기업들을 고객으로 놓고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API 퍼스트라는 걸 기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셔야 되고, 이런 전체 그 아키텍처는 엣지까지 포함한 분산 아키텍처를 설계해 놓고 지원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당연히 채널은 멀티모달 채널로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객 관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는 헤드리스 부분, 그리고 마취 아키텍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고객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고객의 굉장히 우수한 고객의 사례가 미국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그젬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 부처를 포함한 모든 고객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AI 도입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 AI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고요. 미국 국방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주도 기술 성장인데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AI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AI로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는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화됩니다. AI를 잘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가 있고요. 그렇다면 전쟁에 이기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AI를 잘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럼 이제 이 결론을 놓고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AI를 잘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러면은 모든 분야가 처음부터 AI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나 시스템, 체계는 AI가 이렇게 성숙하기 이전에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일단 치우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API가 있어요. AI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있는 시대에 시스템, 제도,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전 재설계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없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설계를 내려놓고 이제는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있는 시대에 향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보안은 어떻게 될지를 전면 재설계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강조하게 되죠.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 병사들이 얼마나 빨리 가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무기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무기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첨단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냐, 얼마나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전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국방부가 이걸 선언하게 됩니다. AI 모델 패리티라는 전략인데요. 이런 전략이죠. 우리 그 정부나 그 기관, 기업들에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전략인데, AI 모델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선언은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AI 모델이 민간에서 막 나온 AI, 오늘의 AI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의 AI와의 격차가 한 달을 넘지 말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한 달을 넘지 말라. 예를 들면 GPT 신버전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내에 쓰고 있어야 됩니다. 제미나이 신버전이 나왔어요. 그럼 미국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 한 달 내에 걔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입니다. 한 달을 넘지 않게 하라. 그게 민간과 국방부의 AI 모델의 동등성입니다. 민간의 첨단은 우리의 첨단이다. 한 달 줄게. 그 안에 보안, 퀄리티, 모든 규제를 그 안에 통과시켜서 쓰고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첨단을 써야 돼. 왜요?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그렇죠? 절대 명제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 주도의 기술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선명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정책, AI 정책, 클라우드 정책, 보안 정책, 네트워크 정책이 그 목표에 얼라인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그 목표 수행을 해서 쭉 얼라인 되게 되죠. 따라서 이런 목표 주도의 그 전략을 AI 시대,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수요자 혹은 기관, 기업 관점에서는 설립해서 이것들을 한 방향으로 얼라인할 필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